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수는 무려 2,200여 개가 넘는데요. 이 수많은 기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모든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이슈와 업종 분석 그리고 가장 유망한 종목까지 저희가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100시간의 투자 공부한 효과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시는 분이죠.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요. 짧은 시간 동안 응축해서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후반에는 또 제가 탑픽 종목을 하나 또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같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파트너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또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또 제가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먼저 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짧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며 오늘 우리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한 달여 만에 2,740선을 회복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1% 넘게 오른 937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한 종목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우선주들이 오늘 석권을 했네요. 1위는 성신 양회 우선주가 꿰찼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멘트 수급 대란에 대한 우려가 번지며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금강공업 우선주가 2위에 자리를 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 동양3 우선주 B 종목도 21% 넘는 강세를 보였네요. 네, 오늘 주주총회 개최한 플레이그램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흐름 좋았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하락률 탑5 종목 보겠습니다. 국토부의 등록 말소 요청에 HDC 랩스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전일에 이어서 니켈 선물 ETN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 그리고 또 중국 상하이 봉쇄 소식이 크게 떨어지면서 WTI 원유 선물 ETN도 크게 떨어진 게 눈에 띄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탑5 종목 보시죠.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리던 현대사료가 거래정지 해제된 오늘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체력이고요. 또 산업용 대마 합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바이오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는데요. SL바이오닉스는 루멘스 용인 공장 인수 잔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고 정리 매매 첫날인 어제 90% 가까이 폭락했었던 한프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29% 가까이 반등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탑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상한가를 달성했던 에드바이오텍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17% 넘게 떨어져서 오늘 하락률 1위 자리에 올랐고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급등했었던 누보,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효성 OMB가 오늘은 하락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UNI는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에 전일에 이어서 이틀째 낙폭을 키우며 하락률 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전거래일 미증시의 훈풍을 좀 이어받은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은 요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방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수급 상황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소 안정적이고요. 원달러 환율, WTI 원유 선물 또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방송 초반에 좀 말씀드린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한국전력하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료 조정 단가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연료비하고 기후 환경 요금으로 인한 6.W당 킬로와트당 6.9원만 인상을 하고요. 나머지는 동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인상 100조를 하겠다라는 공약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일 수도 있고요. 우선 전기료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 적자만 1분기만 한국전력이 5.3조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실적은 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한전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올 한 해도 한전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빠질 구간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말로는 이제 사야 된다 이야기도 있고요. 공포감에 팔아야 된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인 것 같아요. 한전이 그 종목 특성상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영업 적자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월 3일 날 2천억대 횡령건 이후에 바로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오늘 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를 할지 개선을 할지 상폐를 할지 결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 29일이고 만약에 오늘 결정이 나면 바로 30일 날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를 기대하셨을 텐데 제가 방송하기 바로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상폐 여부의 결론은 아직 못 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심사를 한 번 더 할 텐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폐를 면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이번 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런 횡령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8,245억, 30%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1,433억,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횡령 금액을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은 200억대의 흑자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것만 보면 적정 결론으로 해서 상장 폐지를 면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 포함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 기업심사위원회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적으로 보면 삼각 수렴 거래량 싫고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횡령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됐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까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럼 또 미래를 보는 빅사이클.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사이클은 어떤 업종일지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선택해 주신 상승 사이클 업종은 원전입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후에 탑픽 종목은 이제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뒤에 추후에 개봉 발표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또 바로 탈원전 폐기 그리고 또 원전 최강국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일명 K-텍소노미의 수정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지난달 환경 친화적 범주를 뜻하는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K-텍소노미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텍소노미에 대한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용어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선 텍소노미의 뜻을 아시고 그다음에 K-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를 넘어가면 되는데 텍소노미 자체의 뜻은 분류 체계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분류 체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류 체계는 어떤 분류 체계냐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가이드라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 사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이드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린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더 친환경적인 부분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 텍소노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탄소 중립에 의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유럽과는 다르게 지금 이슈가 되는 오늘 이슈인 원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1년 5월 초안에는 우리 K-텍소노미에는 LNG와 태양열 발전은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은 사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텍소노미에 대한 이제 윤석열 당선이 당선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뀔 것이다.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새 가장 핫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금 또 원전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환경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이 K-텍소노미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를 하고 다시 한번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탈원전 폐기 및 원전 수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원전을 제외했던 K-텍소노미 가이드라인에서 원전이 다시 포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있잖아요. 안정성에 대한 부분, 또 기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해결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있는 건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도 올해 바로 재건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이제 뛰어난 기술로 안정성 있게 건설이 되는지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방송 초반에 시황에서도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료라는 게 땅 파서 나오는 건 아니고 재료가 있잖아요. 원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값이 상승하면 전기값이 상승해야 되는데 전기 사업은 어차피 유틸리티 사업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일환으로 지금 원전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텍소노미 정책 가이드라인에 원전을 이미 포함해 있고 그리고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개발도 항상 하고 있고 수주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메리트는 분명히 향후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장밋빛 미래만 바라볼 건 아니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 기술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짚고 투자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최근에는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고 두산중공업이 대장주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오르비텍, 서전기전, 한전기술, 한신기계 이런 모든 종목들이 우준을 포함해서 급등이 나오고 파동이 나오고 있고 한간에 많은 전문가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밑에서 사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원전 파트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투자할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텍소노미가 규정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녹색 채권이라든지 녹색 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또 투자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든지 또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원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유럽 연합이라든지 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해서 원전의 포함 여부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는 이미 텍소노미에 원전 사업을 포함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냥 무조건 포함했다기보다도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지금 K 텍소노미의 가이드라인을 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 하고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은 이미 텍소노미의 원전 사업을 포함했고 그다음에 안정성 있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원전 사업하면 막연히 무섭고 또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또 그전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기술이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 SMR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도 사실 이게 문제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원전 사업에 지금 국가적인 지원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또 나름대로 메리트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약 15년 만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 원자로 폐쇄 일정 중단하고 2028년부터 최소 6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해서 가동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 등은 안전을 이유로 원자로 가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핵 발전이 유럽 연합에서 말한 녹색 경제 활동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안정성 부분이 여전히 좀 골칫거리로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전제 조건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사실은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올해 바로 재건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전 같은 경우 님비, 핀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절대 원전이 안 돼 이렇게 보이콧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전 사안을 보면 사실은 그런 원전이 지어지는 지역 주민들한테 메리트를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자제분들의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보상금이라든지 주고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원전 친화적인 사업 그리고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안정성인데 이 안정성은 우리나라가 또는 유럽, 미국이 다 풀어야 될 과제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화력과 수력, 풍력과는 다르게 이게 만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들어오기 바로 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영국 그린피스 수석 과학자 더그 피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였죠? 네,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산업적 문제가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사회적 문제라는 건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산업적 문제라는 건 자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건데 자본을 쫓아가기 위해서 안정성을 포기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 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독일이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원전 사업은 반드시 부각돼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안정성을 포기한 자본주의적 선택 그리고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도입하는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 전 세계 트렌드는 소형 원전 그리고 원자로의 친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주의 흐름들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전 재가동 진행해야 된다라고 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전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현 시점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러시아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원유에서는 10%를 생산하는 생산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 산업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면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받고 있는 나라들은 수급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사실 무기화할 수 있고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만약 막아버린다면 사실 주변국들은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를 수입을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요즘 국제 유가 정말 급등했잖아요. 네. 사실은 유가가 급등했다는 건 뉴스에서만 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전할 때 기름을 넣잖아요. 네. 지금 휘발유 값도 2,200원, 또 경유값도 휘발유 1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문제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나라도 원전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기술력이 50년, 30년 전만큼 낙후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만큼 기술력도 발전된 상태에서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원전 사업은 피할 수 없는 사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한번 부각되는 게 원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당장 지금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도 지금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한전도 전기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 냈던 기름값이 한 달 또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식음료 값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가속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라도 지금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원전 사업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상황을 부지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따라서 천연가스를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또 압박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두바이에서 열린 이 에너지 포럼에서 러시아는 영원한 오펙 플러스 동맹국이며 러시아만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에 계속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과정에서 오히려 전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만으로는 대응이 불가하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굉장히 세계적이라고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파트너님? 사실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기사가 나오고 팩트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네, 좋습니다. 지금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원전 기술은 사실 대형 원전은 아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 수주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지금 원전 얘기는 많이 듣지만 이 소형 원자로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말도 용어도 어렵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모르실 것 같은데 이번 이 빅사이클 시간 한 시간을 네네. 통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제가, 있게 한번 네네. 짚어주시죠. 제가 소형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네. 들어보시고 네, 좋습니다. 어떤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원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 플랜트에서 아주 작은 그런 공간에서 개발을 하는 게 대형 원전인 거고요. 시나리오 3, 4, 5기, 1, 2호기 그런 그 공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적인 트렌드가 안정성에 대한 트렌드이고요.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화면에도 보였지만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의 차이는 첫 번째로는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급 이하를 소형 원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기도 쉽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이라고
증기통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증기를 발생하는 그 부품 그쪽이랑 가압기를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원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 크기는 소형 원전 같은 높이가 4.6m 정도 되니까요. 아주 크지도 않는 거죠. 4.6m 정도 되는 거고 이거를 또 막을 경납고는 25m 정도 높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인데 소형 원전은 한 기당 약 1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기당 4에서 5조 정도 들거든요. 물론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 원전의 5분의 1 정도 가격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가장 큰 핵심인데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선진국, 미국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발벗고 뛰어드는 건데 그 핵심에는 원자로 모듈을 냉각수로에 잠기게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한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원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발휘해도 안정성 문제가 답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좋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발 국가는 현재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에서 현재 발전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한국은 그럼 어느 정도 기술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내가 딱 집어서 물론 오늘 빅사이클의 원픽 종목은 아니지만 두산중공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두산중공업이 세계 원천 기술의 글로벌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이번 체코 원전 원전 갔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우선 기술력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박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 주가를 보더라도 이번에 지난주에 두산이 지분 블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두산중공업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강력한 탄력을 받고 있고 두산이라는 회사는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는 원탑은 두산중공업이다라고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지거든요. 우선 이번에 그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을 꾸려서 한수원과 함께 실제 두산중공업이나 여타 업체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주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건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사실 탈원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원전 모든 사업은 스톱돼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일했던 제가 알기로는 일했던 많은 인력들은 해외나 다른 쪽으로 흩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지식경제부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 원전 엔지니어를 만드는 대학이나 대학원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하면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수원이라든지 일부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주니어급 인력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선택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급여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복지도 좋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먼저 했던 원전 사업을 다시 재개할 때 가격 경쟁력 플러스 생산력과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과연 이렇게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많이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 좀 퀘스천 마크인데 그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인력들이 좀 핵심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 받는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경제성과 안정성은 우리나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유수한 이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원자력만의 강점은 경제성과 안정성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원전 수출 사업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네,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수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런 수많은 나라들과 현재 원전 수출 사업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파트너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금 8조 원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선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탈원전 폐기하고요. 원전 수출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 드라이브가 가장 강하게 걸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수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 체코 8조 원대 원전 본입 차례 도전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에 나왔지만 구체적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2022년 이번 달 3월 17일 날 본입차를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참여를 해서 입찰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순서상으로 보면 22년 11월 말까지는 입찰서 접수를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23년에는 화면과 좀 다르긴 하지만 입찰서 평가 결과를 정부로 제출을 하고요. 24년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우선 협상자가 나오고요. 최종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지금 낸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나라에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협상자 지정까지는. 그래서 지금의 관련주들의 상승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고요. 실제로 실적에 대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강력하게 정부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한수원 이렇게 모든 분들이 힘을 써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입찰하고 MOU 체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지만 우선 협상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팀 코리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수원 정재훈 사장님 같은 경우는 7번이나 체코를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팀 코리아를 만들었다는 것은 팀 코리아는 그 안에 팀이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원전연료, 두산중공업 그리고 오늘 탑픽 종목까지 이렇게 5개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 정도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입찰서 냈으니까 바로 결과 나온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일정인데 이런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보이는 상황일까요? 우선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하고요. 또 3개국이 좀 참여를 한 상태고 네. 여기서 이제 한 국가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7번이나 갔다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지금 바뀌는 시점에서 한수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 수주권에 의해서 한수원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보면 당선되자마자 그 주에 갔던 게 신한울 3, 4호기에 가서 또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행보를 보면 굉장히 거침없이 공약하신 것들을 실현하고 계신 모습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법조계시고 말씀한 것들은 그대로 바로바로 물론 타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선 실행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정부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기관도 함께하고 있고 또 두산중공업도 있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2024년이니까 우선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주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정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급등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상한가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마시고 이게 추세를 따라서 흐름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상 오늘 방송 후반에 오늘 탑픽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팀코리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정책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그러면 안정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탑픽 종목으로 한번 눌릴 때마다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원전 섹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콕 집어주셨고요. 그리고 일정을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하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라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하지만 한 업종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 중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각도로 분석해서 골라온 탑픽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트너님 탑픽 기업 공개해 주시죠. 네네네. 제가 이제 방금 팀코리아라는 저희가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제 공급자 심포지엄을 갖는 회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전 기술도 있었고 뭐 한전 KPS, 한전 원전 원료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 이 회사들은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기업이 2군데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두산중공업이 우선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의 탑픽 종목이 대우건설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우건설은 아파트만 짓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대우건설은 원자력을 비롯해서 화력발전, LNG, 고부가 플랜트 사업을 하는 강자가 원천적인 강자가 대우건설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코리아에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우건설에 대해서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전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는데 뭐 사람들은 사실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두산중공업밖에 없으니까 대우건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팀코리아에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다. 뉴스 검색하면 대우건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우건설의 강점들도 몇 개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76년을 시작해서 뭐 전 세계 해외 건설 플랜트 기술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건설 플랜트 중에는 원전하고요, 화력 발전, LNG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원전에 대해서 이게 뭐 정책으로 강력히 드라이브가 걸리겠지만 2024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우면 사실 관련주들은 하락할 수 있거든요. 눌릴 수 있는데 대우건설은 정책주로 250만 호의 건설을 하는 건설 정책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이고요. 그리고 PBR도 양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해서 빅 트렌드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을 언급해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급등락이 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눌려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대우건설이라고 해서 지난주하고요. 이번 주 한 번 더 갖고 나온 건데 팩트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이 가지 않더라도 원전 관련주가 밀리더라도 대우건설은 또 정책주인 건설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급순위는 5위니까요. 다들 아시죠? 푸르지오라는 아파트를 대우건설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탑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주가는 다소 눌리긴 했는데 눌릴 때마다 뭐 차트 보지 마시고요. 소액이나 이렇게 사시면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흐름 나올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좋다 해도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고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 증권사 리포트 제가 확인하고요. 목표가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대우건설 증권사 리포트 중에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우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바이를 했고요. 지금 대우건설은 오늘 종가가 6,000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표가는 단기로 7,9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대우건설이 베트남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플랜트 수주를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좀 매력적이었던 게 제가 도급순위 2021년 5위로 대우건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2021년 건설사 중에 가장 많이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분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28,000
2,344세대를 달성했던 게 대우건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022년에 3만 세대를 넘게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건설 수주품이 불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그거 있었어요. 중흥건설 인수건이 있었어요. 대우건설이 실제로 중흥토건이 대우건설의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중흥건설이 나쁜 회사가 아니고 좋은 회사지만 대우건설의 푸르지한 브랜딩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중흥건설이 또 뭐 이렇게 브랜딩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기사가 나왔어요.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중흥건설은 중흥건설 브랜딩이 있으니까 진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좀 자랑을 드리면 오늘 고려시멘트가 24%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설 자재에 대한 수급과 수요, 그리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려시멘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고려시멘트 저희가 무방에서 진행을 했다, 이것도 좀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무방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사실 이제 기업이 좋아도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도 함께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또 대우건설 또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원전 그리고 건설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차트 한번 보고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오늘 대우건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종가가 6,820원이었고, 그리고 네. 방금 하이투자증권에서는 7,900원을 말했으니까 뭐 하이투자증권대로만 가더라도 여기서 7,900원이면 보시면 뭐 여기 지금 종가에서 가면 15%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중장기로 할 때 15% 먹으려고 주식 하진 않잖아요. 150%, 200% 먹으려고 중장기를 하는 건데, 이제 대우건설은 지금 타점을 보면 오늘 악재는 특별히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난해한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21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사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나 이미 사신 분들은 이 동그라미 친구가 21선을 깼기 때문에 내일은 추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표가는 뭐 우리가 고점을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21선을 깨고 양봉이 좀 길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폭이 오늘 대우건설이 마이너스 4%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대형주 치고는 좀 하락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내일 사지 마시고요. 뭐 운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나오면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이게 121선과 62선이 밀집하는 이게 수렴하는 구간 6,2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더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여기 21선을 내일이라도 다시 위로 돌파해서 자리에 앉는다면 자리를 안착한 걸 확인하고 추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착 올라갈 거야 예상하고 추매하지 마시고 보시고 종가를 확인하고 추매를 하셔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려오면 6,200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면 7,000원을 안착 확인하고 매수해서 대우건설은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도 말씀드릴게요. 재무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무는 기업 개요에 들어가시면 기업 분석에서 재무를 보는데 네. 저는 재무를 볼 때 딱 네 가지만 봅니다. 어떤 걸 보시나요? 네, 저는 재무를 볼 때 우선 네. 매출, 돈을 버는 회사인지 보고요. 둘째는 이익. 돈을 벌어서 다 빼고 돈이 되는 회사인지 보고, 그리고 네. 부채율과 유보율, PBR까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 또 감사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인터파크를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생각외로 노란풍선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어요. 매출액이 30억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재무제표로는 대기업이니까 안 봐 이런 거 생각보다는 감사 시즌 3월에 꼭 챙겨보시고, 근데 대우건설은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전문가분들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자기가 강조했던 종목이 잘 가고 저희 말을 듣고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으면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게 보람을 느끼는 건데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 이제 악재가 있는 것들을 체크를 못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대우건설은 매출액 그 컨센서스 기준에서 2022년 올해 내년 내후년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드릴 텐데 최소 10%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다.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도 8천억, 9천억, 9천억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PBR을 많이 보는데 대우건설은 청산가치, PBR은 뭐 좀 어렵게 말하면 PBR 같은 경우는 BPS분의 주가인데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우건설 0.78, 0.67, 0.60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자산이 주가에 비해서는 더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산을 해도 회사는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PBR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제 대우건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파크도 영업이익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심에도 오늘 급등 나온 이유가 보면 부채 비율, 유보율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관리 종목만 빼고 하시면 되겠지만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4개에서 5가지는 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투자증권은 목표가 7,900원, 15% 구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9,000원을 우선 단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 눌리면 차트 보시고 21선 확인하고 매수하시고요. 또 눌리면 62선 지지받고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좋고 이것저것 다 궁금하시면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오픈방에서 또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거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하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원전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주식시장 그리고 주가에도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건설 관련해서 전망이 밝은 것은 사실 명확한 사실이지만 네네네. 지금 오늘 짚어주셨던 이 탑픽 종목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아까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4년이거든요. 네. 우선 협상자가 그리고 실제 공사는 2036년까지가 공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올해 매매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그런 관계자라 하더라도 예. 별거 발표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대를 하고 될지 알았지만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 될지 알았더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로는 홀딩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너무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 지금 봄이니까요. 가을부터 또 공사하고 아파트 지어지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매매를 올해는 중기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 나오는 거는 내후년 2024년에 나오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짤막하게 그럼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투자 대응을 하자라고 짚어주신다면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그 주력으로 생각하는 게 리오포닝 관련주는 인터파크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려시멘트 오늘 급등나 밀렸으니까 네. 고려시멘트 밀린 구간에 윗골이 달린 구간에 사지 마시고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거든요. 궁금하시면 노란톡박 들어오시면 되니까 타점들이 다 있어요. 네. 결국에는 갈 거지만 언제 사서 언제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고려시멘트도 우선 관종으로 놓으시고 대우건설 내일 21선 회복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갔던 재료들이 한 바퀴 선순환을 돌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오늘 마리화나 섹터가 돌았잖아요. 사실은 난해합니다. 네, 예, 예측할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관종에 넣으시고 정확한 타점에 올 때는 우선 소액이라도 우선 사보시고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들으면 추격 매수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자님께서 원전만 1시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문자로 이 방송 보고 도움받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문자로 이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용준하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또 해외 시장 소식 그리고 국내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